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랑 애초에 이게 좀 시작되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에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 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 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 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시 그리고-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시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시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네.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길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뭘까? 예, 네.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이게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막아야겠다.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